안녕하세요. 우리 이제는 세계사 이제 그만 배우고 한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112페이지 한번 펼쳐보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한번 보면서 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파일은 오늘 수업 보조자료에 선생님이 탑재를 해놨어요. 필요한 친구들은 각자 인쇄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프린터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따로 공책에 정리하거나 해서 공부하는데 더 잘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단원 고려의 상륙과 발전입니다. 자, 우리 지난 한국사 시간 배웠을 때 우리 후삼국 시대까지 배우고 끝이 났었는데요. 자,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와 후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각각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고구려에 있었던 궁예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궁예가 매우 변덕스럽고 매우 폭정을 일으켜서 궁예 휘하에 있었던 부하 왕건이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국가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건이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왕국이 바로 고려다라고 잘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원래는 후고구려였으니까 우리 국호도 바꾸자라고 해서 고려라고 바꿨고요. 자, 수도 또한 후고구려 궁예가 있을 때에는 철원이 수도였었어요. 우리 강원도 철원에 있는 데가 수도였는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자신이 호족 출신이었다 보니까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송악은 현재 북한에 있는 개성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국호도 바꾸고 수도도 바꾸었다. 그래서 고려가 이제 918년에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려 했을 때 신라는 논외였습니다. 신라는 바람 앞에 등불로서 힘도 많이 없고 그러한 존재여서 결국 이 후삼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삼국 통일전쟁에서는 후백제와 고려가 전투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둘 사이의 첫 전투가 바로 공산 전투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전투였는데요. 자,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 왕건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 휘하 장수들도 많이 잃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고창 전투, 지금의 안동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창 전투에서는 반대로 이제 고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후백제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견훤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견훤까지 절에 가두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나서 견훤이 그 절을 탈출해서 고려로 도망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이 항복을 해오면서 이제 후백제도 많이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이를 보고 있었던 신라가 신라의 경순왕이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들도 마지막에 고려에 흡수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먼저 이제 항복을 하자라고 해서 신라 경순왕도 항복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 경순왕이 항복해 오면서 이제 신라라는 국가는 사라지고 이제 다 고려에 편입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견훤의 아들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후백제를 고려가 공격을 해서 후백제까지 멸망시키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우리 936년에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면서 이제 한반도 전역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대부분을 고려가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과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삼국시대, 삼국통일의 의의, 신라의 삼국통일 의의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삼국 통일의 의의 첫 번째로 보면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다. 우리 민족 통일, 우리 신라의 삼국 통일 할 때도 똑같은 말이 언급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이라는 말이 붙은 게 옛 삼국 출신의 세력,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을 모두 다 합친 통일이었었고요. 특히
우리 당시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던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이 발해의 유민들도 수용하면서 고구려의 옛 유민들까지 많이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구려 민족, 백제 민족, 신라 민족이 함께 통일을 이룬 국가였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에 의의가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한 국가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국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구려를 이었다 해서 고려라고 했었고요. 자,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경이라는 곳, 수도인 개성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라는 것만 봐도 고구려를 계승하여서 고구려의 영토도 확보하고자 하였다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일의 의의, 고구려 계승 의식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 이것도 신라의 삼국통일할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후삼국의 각각의 국가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제는 민족문화가 된다라고 해서 민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해서 후삼국 통일의 의의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는 고려의 첫 황제인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의 정책입니다. 자, 태조 왕건은 우리 고려 초대 왕이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후삼국 통일 전쟁을 이끈 왕이었어요. 자, 우리 후삼국 통일을 고려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태조의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자, 태조가 어떤 정책을 먼저 실시하였냐? 바로 호족 세력을 융합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라 배웠을 때 우리 지방에는 호족 세력들이 각각 자신이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 통일신라 말기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지역에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호족 세력이 있었는데 이 호족 세력들을 태조 왕건이 융합하면서 이 후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졌었습니다. 자, 어떻게 융합을 했었냐? 어느 특정 지역에 호족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호족을 찾아가서 부인을 제게 주십시오. 저랑 결혼하십시오. 하면서 서로 혼인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얼마나 힘이 센 호족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당시 태조의 왕건의 부인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살펴보면은 각 지방별로 다 왕건의 부인이 있던 게 보이죠. 자, 이만큼 각 지역에 좀 잘 나간다는 호족이 있었으면 각각 혼인으로서 호족 세력을 융합하려고 했었다. 선생님이 여담이지만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었고요. 그 휘하에 아들도 25명이나 있었다. 엄청나게 많았죠. 이게 다 호족 세력을 융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혼인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족 세력에게도 왕씨성, 왕건의 성이 왕씨였다 보니까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주어서 좀 융합하려고 했었고 다른 호족들에게는 관직도 주고 토지도 하사하면서 호족 세력을 최대한 융합하려고 했었다. 그게 바로 태조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정책도 실시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민생 안정책입니다. 자,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호족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호족들이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었기 때문에 이 호족들에게 가혹한 수치는 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치를 조금만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었고요. 세율 또한 인하해 주게 됩니다. 우리 현재 선생님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내고 있었던 세금을 조금은 감축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다라고 우리 태조의 정책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정책과 두 번째 정책은 서로 일맥상통하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 계승의식을 잘 나타내었다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후삼국 통일 의의하면서 살펴보았어요. 잠깐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호가 고려였다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 고구려를 계승하는 식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도는 개성이었지만 더 북쪽에 있었던 서경을 중시하였다. 왜? 북진정책, 우리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책으로는 다양한 사상도 수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 사상을 수용하게 되는데 유교도 수용을 하였고요, 불교도 수용하였고, 풍수 지리설 또한 중시하는 태조 왕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바로 불교였습니다. 우리 왕건이 불교를 최대로 중시하면서 국가를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요 10조라는 것을 우리 왕건이 저술하여서 후대 자손들에게 남기게 되는데요. 자, 고려를 처음으로 건국한 왕건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어 보니까 이 자신의 아들들이나 자신의 후대들이 이 고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고려를 다스리는 원칙을 후대 왕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이 훈요 10조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과서 11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5페이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자료 더 알아보기에 훈요 10조 이렇게 있죠. 자, 훈요 10조 같은 경우 내용 좀 살펴보면, 자, 1번, 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불교를 장려하라.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불교를 가장 먼저 중시했다. 그래서 불교를 장려하라. 이러한 왕건의 당부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절은 조선의 풍수 사상에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마라. 이것도 결국 불교와 풍수지리 이런 게 다 중시했다라는 것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풍습은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마라. 이제 고려의 독자성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서경은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 되니 석 달마다 가서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였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요 10조에서는 태조의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중시한 내용이 잘 담겨 있고, 국진 정책을 잘 나타내는 이제 서경 중시 사상도 잘 드러나 있는 책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요 10조까지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자, 이제는 이 다음 넘어가서 이제 고려 귀족사의 성장과 변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딱 두 왕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바로 광종과 성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광종과 성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두 왕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한 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광종만 봐도 광종의 왕권 강화책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종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이 처음으로 실시한 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자, 노비안건법이 뭐냐? 내용을 보면은 우리 호족들에게 있었던 불법 노비가 있었습니다. 호족들이 강제로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노비로 부렸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 노비를 이제 니네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양인으로 환원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 정책만 보아도 이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었다라는 정책임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었고요. 그 노비안건법의 내용은 불법 노비를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내용이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호족들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도 약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법 노비를 통해서 불법 노비들은 자신들의 군사도 될 수 있었고, 얘네들을 일시켜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양인으로 환원시켜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군사적, 경제적 호족들의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인이 된 불법 노비들이, 이제 양인들이 이제 일반 고려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국가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가의 조세 수입이 증가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 재정도 확보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종이 실시한 왕권 강화책 두 번째는 바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과거제도 우리 중국사 배우면서 배웠었죠. 자, 이제는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통해서 뽑겠다. 어떤 시험? 유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는 게 바로 과거제도였고요. 자, 이를 통해서 선발된 관리들은 당연히 이제 왕이 뽑아줬다라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완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종의 왕권 강화책 2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이유는 뭐다? 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자, 이거 2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맨날 선생님이 1학기 서술형 답안 채점할 때 보면은 이 한 글자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좀 약간 이제 예상이 드는데 노비 안건법 뭔가 쓰라고 하면 뭐 노비 안건법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노비 안건법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은 이제 통치 이념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자, 성종이 어떠한 관리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최승로라는 관리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습니다. 시무 28조.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뭐냐? 우리 지금 현재 고려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28가지 일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려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성종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었냐? 바로 이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는 유교를 통치의 이념으로 확립하자. 우리 고려 태조 안건 때는 불교를 되게 중시했어요. 풍수지리설과 불교를 중시했었는데 이제는 유교 국가의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하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정책을 이제 성종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을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요. 각 지방에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서 유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불교의 폐단과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불교 행사를 축소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쳐서 성종이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불교보다는 우리 유교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자 이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를 아예 없애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폐단도 개혁을 하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믿는 데만 활용되지 우리 통치할 때는 유교를 활용하자. 그러한 의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에 스스로 활동하기에 시무 28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에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 최승로가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가장 맨 마지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자, 유교를 매우 중시하였다. 내용 아주 잘 나타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백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등의 팔관에 같은 불교 행사를 삼가야 합니다. 우리 불교 행사를 삼가자, 불교 행사를 좀 축소하자라는 우리 시무 28조의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호족이 백성을 자주 괴롭히니 지방에 벼슬아치를 보내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방에 벼슬아치를 보내자 해서 이제는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한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종의 통치 두 번째,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게 바로 아까 우리 최승로 시무 28조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통치 체제를 정비해서 우리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성종은 유교를 기반으로 통치 이념으로 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는데 이제 이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한 과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